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3월 셋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미중 패권 전쟁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아주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이 석유와 가스고요.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 두 국가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의 에너지 산업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불확실성 커지고 있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석유국과 전기국의 대결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석유국이 중국 같고 전기국이 미국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이 오히려 석유, 가스, 화석연료로 가려고 하고 중국은 전기차 강국의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의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에너지 시장, 이 미중의 패권 에너지 쪽 한번 크게 아웃라인 한번 잡아주시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양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석유화학 제품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감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요? 네, 네. 중국이 이제 발표를 했죠. 이 영향으로 이제 그동안 중국의 공급 증가로 많이 이제 짓눌려 있었던 정유화학 주가들 반등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그럼 중국이 왜 갑자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감산을 발표를 했냐? 예. 이거는 조금 중국 내 석유 수요가 좀 피크아웃을 친 거 아니냐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디젤 수요는 한 2018년에 이미 꺾였고 휘발유 수요는 한 2023년에 피크에 도달했다라는 이제 신오펙 마용성 회장의 이제 언급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왜 중국에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감소를 했냐? 첫 번째는 일단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수가 둔화된 영향이 있고 이건 이제 경기 사이클이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이 좀 본격화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이 아니라 전기화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예. 있거든요. 이거는 좀 지정학적인 이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의외로 중국이 사실 천연가스라던가 원유를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협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함대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거를 통해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에너지 독립을 할 수는 없겠구나.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부에 광활한 이제 사막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태양광을 하고 해안가에다가 해상 풍력을 하는 게 중국의 에너지 독립에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항구도 상하이밖에 없으니까 네. 차단하면 끝이니까. 네, 맞습니다. 말라카 해협 같은 경우에도 딱 이제 목줄을 미국이 쥐어 잡으면은 원유 수입 같은 거를 중국이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라는 게 사실 중국의 전체적인 에너지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좀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석유화, 그리고 중국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전기화를 이제 추진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전인대에서 나오는 것이 해상풍력단지요. 이 해상풍력은 또 트럼프가 거의 증오하고 미워하는 건데 네. 각을 계속 세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단지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중국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사실 중국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인데요. 그래서 태양광이랑 풍력 모두 다 합쳐가지고 중국의 발전소 용량이 한 1,50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글로벌에서 한 4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워낙 덩치가 크다 잘하니까.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양광, 풍력 중국이 대부분 이제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 중국 제품이 수출이 많이 되면서 유럽 태양광 기업들은 오래전에 도산한 지가 오래입니다. 중국 때문에. 네, 맞습니다. 중국이 워낙 싼 가격에 사실상 덤핑을 치면서 이제 시장을 많이 교란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 역시도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도 중국 공급 증가 때문에 많이 장기간 사업 현황이 좋지는 않았었고요. 예.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대량 수요입니다. 예. 수요가 많으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은 이제 발전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주도로 태양광, 풍력 설치를 주도를 하면서 이 재생에너지 시장 패권을 쥐어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화두가 올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은 네. 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 저렴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에너지 독립 미국 하겠다. 마지막으로 안티 ESG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후보 시절에 에너지 공약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가장 길게 이야기한 게 저렴한 전기 요금입니다. 일단 대선 자체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많은 상황이었죠. 트럼프도 바이든 정권 때 너무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공격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렴한 전기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전기 요금이 저렴해야지, 미국의 전기 요금이 낮아져야지 중국이나 뭐 대만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네. 운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조업과 인공지능 두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에너지 독립인데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눈치를 안 보고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라는 게 항상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에너지 독립을 주장을 했는데 방법이 조금 달랐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미국에다가 꼽아가지고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들이 화석 에너지 미국에 이미 많은데 뭐하러 그 복잡하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권 동안 일시 중지되었던 뭐 석유나 천연가스 인프라 투자 다시 재개할 거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앞서 다뤘죠. 앞서서 다뤘던 이 재승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티 ESG인데 바이든 정권에서 강조를 했었던 게 ESG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자본시장에서 보면은 ESG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죠. 뭐 친환경, 태양광, 풍력 이런 이름을 달고 있었던 뭐 펀드들이 굉장히 한국도 많이 있었는데 미국 역시도 ESG 펀드의 자산 AUM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산업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풍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풍력을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지금 어글리하다. 풍력 때문에 고래가 죽는다. 풍력은 당분간 안 됩니까 이제? 그래서 풍력 산업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안될것 같아요? 회복이 좀 어려운 네.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예. 좀 긴 시계열로 좀 천천히 이제 짚어 보면은 예. 사실 23년 하반기 때부터 풍력 시장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2년에 금리가 쭉 올라갔었죠. 예. 그러면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 단지 개발이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자본을 이제 파이낸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IRR 해상 풍력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3년 말에 뭐 오스테드도 미국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중단하면서 당일 주가가 꽤 많이 하락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여기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정책 리스크까지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육상 풍력 단지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가진 토지에 대해서는 파이낸싱을 뭐 해상 풍력 단지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풍력 업체들 4분기 어닝콜을 쭉 들어보니까 실제로도 그런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전방 산업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풍력 산업은 단기간에 좋아지기에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핵심은 석유가스인데 태양광은 또 매력적이고 태양광 쪽은 또 치켜 세우고 지금 태양광의 공적이죠. 중국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네. 태양광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트럼프의 태양광? 네, 그래서 풍력보다는 사실은 태양광 쪽이 예. 조금 더 매력적이에요. 주가 역시도 뭐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서 중국산 웨이퍼라던가 폴리실리콘의 관세를 이미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기존이 25%였고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걸 50%로 올렸고 트럼프에서는 이제 10%를 또 추가 관세를 텐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리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렇게 관세를 올리기는 했는데 우회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막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양광 부품들을 한 80% 조립한 다음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한테 보내는 거죠. 거기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다가 이렇게 우회 수출을 하는 건데 이제 뭐 택가리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택가리를 하는 거를 바이든 정권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정책의 시그니처 정책이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기 저렴하게 구입하겠다라는 건데 앞에서 이제 관세 올렸어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우회 수출을 받았던 게 바이든 정권이었죠. 그래서 사실 바이든 정권에서 이득을 본 거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는 업체들이죠. 미국 내. 네, 그렇죠.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관세도 올리고 아마 우회 수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확실하게 막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상 풍력은 힘들지만은요, 위원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태양광 잡아주고 자국에서도 태양광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 K 태양광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 중국의 이런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반사이익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대부분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해놨습니다. 그 배경도 트럼프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을 막게 될 거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미국의 패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반사 이익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석유가스로 가니까 일로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원래 대세였던 신재생을 따라가야 되나?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에너지 3법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크게 보면 우리 에너지 산업 자체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3법이 이제 전력망, 해상풍력, 방패장 특별법 이거를 세 개를 묶어서 에너지 3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들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딱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패장은 2016년 발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이렇게 특별법이 딱딱딱 통과가 된 이유는 한국 역시도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돌리려면은 10기가와트의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참고로 작년 피크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이거든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돌리는 것만으로도 10%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좋다. 돌려야 되는데 전기 어떻게 구하냐 였는데 결국에 이제 해상풍력으로 대량 발전을 하고 전라도나 뭐 제주도에서 대량 발전한 거를 서울까지 옮기려면은 송전탑이 필요하니까 송배전 전력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흐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 좀 이게 뭐 이야기하자면 진짜 천문학적으로 커지겠지만 어느 정도 현황인지 좀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일까 좀 이게 설명이 될까요? 먼저 이제 시장 규모를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숫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기관마다 워낙에 차이가 나고 해서 뭐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기관 뭐 유명한 기관들 뭐 가트너나 뭐 리서치 전문 기관인 마켓앤마켓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2030년까지 자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연평균 한 20에서 30% 이상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 숫자에다가는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이제 무역협회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국내 AI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153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AI 시장은 그보다 54배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한번 뭐 정확히 54배라는 것보다도 그냥 글로벌 시장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AI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한 것 아닌가 이런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AI가 사실은 과거부터도 많이 쓰이긴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큰
충격이 와서 일반 소비자들, 우리 일반 대중들이 느낄 수 있는 충격이 크게 두 번 왔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2015년에 알파고였죠. 네. 네, 그때 한번 사람들이 저기 그 전에 체스까지는 그렇다 쳐도 바둑을 둔다. 이거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잠해졌죠. 그 다음에 막당이 또 활용도가 높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한 재작년쯤부터 해가지고 그 생성형 AI가 확산이 되면서 챗GPT.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일반 사람 대중들이 와 이런 게 다 되네. 글자를 갖다가 내가 말하는 게 대화가 되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챗봇도 있었고 뭐 사실은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도 다 AI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실생활에서 피부로 와닿는 충격이 한번 온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챗GPT 이후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수익화되는 수익 모델은 사실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조만간 아마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수익 모델이 나올 걸로는 예상이 되지만 네. 현재 상태로는 고충격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이게 이제 현재 머물러 아직은 약간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미 인간의 이상의 능력을 구현하고 있는 데에는 다 AI가 또 활동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현재 현황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어떤 A4 파일 같은 거 네. 한 10페이지인데 번역해봐. 그러면 굉장히 잘 번역하는 저보다 훨씬 잘 번역하고.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번역가 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네. 당신은 AI 때문에 자기 직업을 위협받지 않는가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그 AI를 통해서 너무 번역을 즐겁게 잘하고 있고 나는 이제 AI 번역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모든 직업군에서 AI는 각 직업의 기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집중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조윤승 박사님, 챗GPT-4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딥시크를 또 개발하면서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었고 이게 또 하나의 한 획을 그었다. 이제 웬만한 기업들이 다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이게 또 왜 선을 그은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딥시크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오픈 AI의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이라는 게 아니라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높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딥시크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 비용 개발 비용과 운영 비용을 굉장히 낮췄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뒷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비용이 상당히 축소 보도된 거다. 또 자기네들은 저사양 AI 반도체를 썼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모 회사가 이미 엔비디아의 H백 같은 이 상당히 그 고사양 이미 AI 사전에 반도체를 학습했더라. 많이 네. 가지고 있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굉장히 그런 이제 비판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거는 확실히 과거의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딥시크 나오고부터 웬만한 기업들, 중국의 웬만한 기업들도 떡떡 우리는 오픈 AI만 할 줄 알았더니 생성형 AI 쏟아내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떡떡 이렇게 좀 만들어낸다. 이게 산업적으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거의 이제 딥시크의 양원평은 저는 최근에 예수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수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AI 모델을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뿌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나라가 이런 걸 개발하려면 100억, 1000억을 들여야 된다. 뭐 몇 조가 든다 하는 얘기가 이제는 갑자기 그런 걸 선물을 다 받은 겁니다. 예. 모든 회사와 모든 개인이.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일종의 거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 그동안 우리 중국은 뭐 짝퉁 모방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 창조와 혁신의 대명사가 됐고 중국은 되게 폐쇄적인 나라인 줄 알았더니 개방을 해버렸고 예. 그다음 딥시크가 한순간에 그냥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고요. 예. 그다음 딥시크는 그동안 중국은 그냥 미국에서 공부한 해외 인재를 데리고 와서 뭔가 하는 줄 알았더니 칭화대나 북경대에 나온 사람들도 없는데 그런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고 완전히 세상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이번에 네. 그 오픈 소스를 우리나라 인재가 그냥 보면 우리도 만들 수 있나요 지금? 그 따라 하면? 거기다가 또 딥시크는 지지난주에 네. 5일 동안 연속으로 그 논문만 발표한 게 아니라 자기의 노하우를 5일 동안 연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차근차근 이걸 개발하는 방법을 다 이제 가르쳐 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오픈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네.
진정한 오픈 AI는 이제 딥시크다. 왜냐하면 미국의 오픈 AI는 폐쇄적이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샘 알트만조차도 내가 그동안 역사에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딥시크로 인해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그러한 AI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게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카카오도 아직 개발 못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도 좀 삐걱대죠. 국민들이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풀어봐요. 그런 거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는 그런 걸 개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에이전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AI 비서로 바로 갈 수가 것이고요.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이 벌써 그냥 시진핑의 지시로 200개 기업이 벌써 딥시크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BID 쓰죠. 또 에지봇이라는 GPR 회사, 그러니까 범용지능 로봇 회사도 쓰죠.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 같은 그런 해외 또 중국과 친한 나라들도 이제 이렇게 쓰면서 딥시크가 갑자기 그냥 세계 표준 AI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위기감이 있는 것이 또 미국의 정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AI는 몇인가? 뭐 AI 반도체로만 가면 또 높은 점수를 받는데 AI 국가 활력도 순위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2023년 여기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냉혹하게 우리 한국의 AI의 현주소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국은 일단 AI를 사용하는 관점에서는 세계 20위예요. 20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분리돼 있어서 정규직이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별로 AI를 안 씁니다. 생산성을 많이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랭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그냥 무조건 3등을 목표로 해야 겨우 5등 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AI G3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등이냐 아니냐. 근데 지금 미국, 중국, 그다음에 3등 누굴 이겨야 되느냐? 그러면 많습니다.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걸 논문으로 보면은 논문 수를 늘 보면 뭐 중국이 1위입니다. 논문 수로 보면은 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수학 올림피아드 중국 팀이랑 미국 팀인데 거기 다 중국인. AI도 좀 약간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에 의해서 양을 좀 늘리려면 좀 AI 쪽 교육이나 그렇죠. 정을 늘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 양으로 안 하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이런 방송에서도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고 네이버, 카카오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스타트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중국, 뭐 프랑스 다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 결국 하는 거지 기존 기업은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대통령실이 그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시키면서 뭐라 그랬냐면 65조를 민간이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중요한 거는 민간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규제, 정책, 제도를 다 개선해줘서 민간이 그래서 상속세법이라든가 이번에 뭐 겨우 배우자 뭐 상속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되게 사실 너무 자잘한 얘기고요. 과연 돈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올라갔다는 얘기는 부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외국을 나가지 않고 재투자해야 되고 가장 잘 된다는 AI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하다는 얘기로 자꾸 가거나 아니면 기존 기업 얘기 자꾸 하거나 뭐 이거는 효과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조영수 박사님, 우리가 이제 AGI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범용 인공지능, 우리 인간 비슷한 이제 이 친구가 나온다 이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은 어때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이 부분이 우리가 그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게 성과가 상당히 있었지만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도 사실 검색 엔진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네이버 다음처럼. 근데
이게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이 AI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이제 시작 자체가 이제 우리가 좋지는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번에 딥시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서 적어도 AI 주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만큼은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약간 스몰 랭귀지 모델로 만들어서 부분야별로 특화된 쪽으로 가고 그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쪽을 우리가 좀 특화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보면 또 그런 쪽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근원적인 기술 이런 것보다도 이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약간 저는 희망을 갖는 게 좀 네.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이게 서비스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항상 그게 굉장히 빨리 활용이 돼요. 예. 아까 AI 활용도는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에 쓸만한 그 퀄리티를 가진 것들이 보급이 된다 그러면 붐 되면, 아마,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면. 아마 그 얼리 어답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쪽으로 간다 그래서 분야별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도 한번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좀 요건 약간 제 희망이기도 한데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가령 비서 한 명이 딱 있어요. 예. 내 연말정산 해줘 그러면 뭐 회계사도 필요 없고 세무사도 필요 없고요. 네. 번역해줘 하면 그 AI가 번역하면 번역가 뭐 다 통역사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그 불안감은 산업혁명 때부터도 계속 있었죠. 이제 산업혁명 초창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막 기계 때려부시는 것, 때려부었죠. 그런 네.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프레이 앤 오스본이라는 이 두 분의 교수님이 2013년에 뭐 1, 20년 내에 미국 고용의 47%가 없어질 거다라고 직업이 소멸된다라는 걸 하면서 이때 굉장히 한동안 아주 정말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도 왔었죠. 자, 2013년에 10년에서 20년 내에 미국 고용의 47%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사라졌나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안 사라질 겁니다. 47%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포는 항상 있었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이 많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직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직업이 아니었던 것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업이 분화가 되죠. 이경정 교수님, 그래도 짧게 AI의 위협 혹은 이제 AI 이대로 두면 돼 규제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걸 지금 해야 되나? 중국처럼 뭐 풀어줘야 되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떻게 갈까요? 일단 AI 부작용?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판도라의 네. 상자가 열렸잖아요. 열렸죠. 딥시크 때문에 오픈 그 6,710억 개의 가중치 숫자를 다 세상에 오픈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이 그런 가중치를 오픈하는 건 뭐 미친 짓이다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아무나 가져가서 범죄에 사용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그동안은 이걸 폐쇄해서 일부 착한 나라를 정해놓고 못된 나라 정해놓고 우리가 잘 할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사용만 해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그거 오만할 수도 있죠. 이제는 이게 다 풀려서 제가 아까 오죽하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네. 모든 사람이 다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AI의 민주화가 된 거죠. AI 민주화. AI 네. 민주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개발의 민주화, 사용의 민주화, 뭐 거버넌스의 민주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AI 민주화가 진짜 실현되고 있고 그래서 AGI보다는 오히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AI를 갖게 되는 시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 내 AI를 깔고 내 스마트폰에 내 AI를 깔고 그런 온디바이스 AI, 엣지 AI 그러면서 또 한국이 굉장히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AI들을 잘하고 잘 응용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치열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 전략사업단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월 셋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